자, 우리 그러면 저번 시간에 면역 들어갔고 병원체 종류에서 세균을 하다가 치료 방법부터 하면 돼요. 자, 앞에 보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인체 면역 반응을 들어갔고 질병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염성 질환이랑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아파가지고 나타나는 비감염성 질환.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세균에 대해서 쭉 배우다가 여기까지 했었나요? 폐혈증이 뭔지도 설명했어요. 보톡스 얘기만 했나요? 선생님 보톡스 맞았다고 얘기했어요? 됐어. 그러면 우리 일단 결핵이 있는데 결핵 들어봤어요?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단체로 엑스레이 찍으러 가지 않아요? 그 뭐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차 와가지고 단체로 다 엑스레이 여기 폐 있는 부분 찍고 가지 않아요? 그래 본 적 있어요? 그 뭐 검사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결핵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폐가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결핵 검사를 하게 되고, 결핵은 호흡기관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뭐 심하면 선생님 좀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결핵인데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 탄저병, 파상풍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파상풍은 무엇이냐면 혹시 들어봤어요? 뭐예요? 쇠. 맞아요. 잘했어요. 쇠. 그래서 여러분들 녹슨 금속에 긁히거나 찔리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파상풍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긁히게 돼서 파상풍에 감염이 되면 이제 고열과 경련 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심하게 찢겼는데 그게 하필 녹슨 쇠였다. 그럼 병원에 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 다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녹이 쓸어 있는 쇠에 긁혔습니다 하면 아마 파상풍 주사도 같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맞아요. 언제? 군대 갈 때. 훈련소에서 맞춥니다. 왜? 군대에서 뭘 다루죠? 다양한 무기들도 다루지만 금속 재질들이 있는 무거운 것들도 막 다루기 때문에 파상풍 주사는 한 번씩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장티푸스, 패스트, 세균성 폐렴, 세균성 이질, 디프테리아, 발진, 티푸스, 위궤양, 폐혈증 등이 있고, 자, 폐혈증은 뭐예요? 들어봤어요? 폐혈증?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마 의학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을 때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폐혈증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세균 등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면역계가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온몸에 세균이 번식해서 죽는 질병을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혈액이 썩어서 죽는 병인데 이 혈액을 타고 세균들이 다양한 장기에서 침범을 하게 돼서 장기의 기능이 안 좋게 돼서 사망하는 게 바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 일단 항생제는 무엇이냐면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세균은 핵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세포가 핵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항생제는 핵이 없는 세포에 작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이 핵이 있는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포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 들어봤어요? 작년에 자연선택설 했을 때 설명해 보세요. 그럼 배웠으니까. 그래요. 입을 막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연선택설이 뭐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이 누구를? 자기 자신한테 잘 적응한 애들.
자, 그럼 항생제 내성 세균은 어떻게 나타나냐? 옛날 옛적에 이 세균 집단은 A라는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있는 애들이 100마리 중에 한 2마리 정도였어요. 근데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이 집단에다가 항생제 A를 처리합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아요? 이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집단은 전부 다 항생제 A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애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항생제 내성 세균인 거고,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슈퍼박테리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들어봤어요? 뭐예요? 그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애들. 얘네들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어떤 세균 집단에 항생제 A를 처리해요. 그럼 누가 살아남아요?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애들만. 그러다가 이 집단에 우연치 않게 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항생제 B에 대한 내성이 생긴 애들이 한두 마리 있어요. 근데 또 앞에 항생제 B를 처리해요. 그러면 누가 살아남아? 항생제 A와 B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항생제를 처리하면 결국에는 이 항생제에 대해서 전부 다 내성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애들이 슈퍼박테리아고, 실제로 슈퍼박테리아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운 나쁘게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 사망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생제를 적당히 사용해야 합니다. 자, 항생제 예시 페니실린, 엠피실린, 테트라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등이 있는데, 페니실린은 언제 들어봤어요? 최초의 항생제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페니실린이 발명이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살아남은 세균들은 페니실린에 대해서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궁금한 사람들 한 번씩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러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있죠? 응? 선생님이 딱 원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언제 생명현상의 특성 했을 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했었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생물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무생물이고. 왜?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단백질 껍질 안에 유전 물질인 DNA 혹은 RNA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보다 크기가 작으며 유전 물질인 DNA 또는 RNA가 단백질 껍질 안에 들어 있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특징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고, 증식 후 방출이 될 때 숙주세포를 파괴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숙주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감염 방법. 숙주세포에 침입해서 증식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나와서 더 많은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공기, 접촉, 수혈, 동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자, 감기와 독감은 같은 질병일까요? 뭐가 달라요? 원인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감기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원인 바이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원인 바이러스예요. 얘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독감 걸린 적 있나요? 어때요, 느낌이? 그냥 아파? 힘들어? 감기보다 많이 힘들어요? 어때? 누가 온몸을 다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이라던데? 왜냐면 선생님은 한 번도 독감에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요. 신기하죠? 백신 맞아요? 백신이 뭐예요? 모르겠지. 이번 단어를 배우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질병의 예시. 감기, 독감, 간염, 에볼라, 천연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에이즈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신드롬,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즈의, 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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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바이러스는 뭐예요?
HIV입니다. HIV에 감염된다고 해서 전부 다 에이즈란 질병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약이 좋아져가지고 HIV에 감염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아서 에이즈까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제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포진, 홍역, 소아마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있어요. 미들이스트 호흡기 신드롬. 그 다음에 코비드 19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맞죠? 이것 때문에 우리 팬데믹도 있었고. 맞나요? 자, 코비드 19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질병인데 19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해가지고 코비드 19이라고 부릅니다. 구순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거예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해주냐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항바이러스의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이 항바이러스제는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물질입니다. 타미플루, 렘데시비르, 팍스로이드 등이 있고,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자, 특성, 이제 원생 생물 보도록 할게요. 원생 생물은 무엇이냐면 핵이 있는 세포 집단, 진핵 생물들 중에 동물에도 속하지 않고 식물에도 속하지 않고 곰팡이에도 속하지 않는 주로 단세포성인 진핵 생물을 원생 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감염 방법은 매개생물, 모기나 쥐, 그 다음에 오래된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질병의 예시,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이 있어요. 그 다음 수면병이 있습니다. 혹시 말라리아 들어봤어요? 말라리아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애를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데, 모기를 매개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적혈구 안에서 증식하면서 적혈구를 파괴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자, 얘가 모기예요. 지금 맛있게 말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기의 침을 통해 가지고 말라리아 원충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적혈구에서 증식을 하다가 적혈구를 터트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는데, 아플 때는 언제 아프냐면 이 말라리아 원충이 그림에서처럼 적혈구를 파괴하고 나올 때 아픕니다. 그러다가 다시 적혈구에 감염이 돼서 적혈구 안에서 증식을 할 때는 적혈구가 파괴가 안 되니까 안 아픈 거예요. 알겠나요?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어디죠? 경기 북부 지역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도 해당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헌혈하러 가다 보면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몇 개월 이상 살았는지 이런 것도 항상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우리 혈액에 있는 성분 중에 적혈구 안에 이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해주냐면 약물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람 세포와 유사하게 핵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병원체만 선택적으로 억제하기가 어려워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곰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류, 펀자이라고 하는데 특성은 무엇이냐면 균계에 속하는 다세포성 진핵 생물로 몸이 실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한 환경에 살면서 포자로 번식을 해요. 우리가 먹는 곰팡이가 있죠? 뭐 먹어요? 치즈 만들 때 푸른 곰팡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은 그냥 우리가 먹는 곰팡이에요. 자, 감염 방법. 피부에 번식하거나 포자가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을 통해 침입해 질병을 유발합니다. 질병의 예시는 무좀, 칸다디증, 식중독, 알레르기 등이 있어요. 무좀 이건데 선생님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무좀은 물 좀 하다가 무좀이 된 건데, 좀은 곰팡이를 뜻하는 거고 물에 사는, 습기가 많은 곳에 사는 곰팡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을 잘 건조시키지 않거나 습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데 우연치 않게 또 무좀 포자가 와서 살게 되면 무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많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언제 갔을 때? 군대에 갔을 때. 자, 군화 통풍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씻는데도 개별 화장실이 아니라 어때요? 다 같이 대중 목욕탕 같은 데서 씻어요. 그럼 나는 무좀이 없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좀 걸린 사람이 밟고 지나간 곳에 내가 맨발로 밟고 지나가는데 하필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감염된 상태로 바로 훈련에 들어가가지고 발에 따위면 계속 차고 이러면 무좀이 살기 굉장히 편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무좀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는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도 사람 세포와 마찬가지로 핵이 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세포와 유사해서 병원체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변형된 프라이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온은 단백질과 바이론이라는 단백질 입자의 합성어인데, 프라이온은 특이하게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얘가 뭐 유전 물질인 DNA와 RNA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경계 퇴행성 질병을 유발하고 크기는 바이러스보다 작습니다. 감염 경로는 동물에서 온 뇌나 신경 조직을 먹음으로써 전염이 되어 이 정상적인 프라이온은 신경세포에도 존재하고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변형된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숫자가 증가하냐면 정상인의 옆에 변형인 프라이온이 있으면 이 정상인에도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또다시 정상인애와 접촉을 해가지고 다 변형을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된 프라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형된 프라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에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소가 미쳐서 날뜁니다. 이런 건 뭐라 그래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고 광우병이 사람한테 걸리면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고 하고 양한테 걸리게 되면 스크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이펠츠 야코병에 걸린 사람의 뇌는 이렇게 군데군데 조직이 파괴가 돼요. 뇌 조직이 손상이 계속 되니까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물로 팔팔팔 끓이면 얘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파괴가 되지 않아요.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냥 뇌세포가 파괴가 돼서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 환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한두 명씩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뭘 안 먹어야 돼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뇌와 같은 신경 조직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할 때 수입하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 뇌.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입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등심, 안심 이런 거 골격근 위주로 수입을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감염의 경로를 어떻게 예방하는가? 그냥 깨끗하게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물 좀 끓여 먹어라 이런 겁니다. 자, 감염 경로,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가 있어요. 직접적인 경로는 환자와 접촉하거나 사물을 매개로 해서 병원체에 직접 감염될 수 있습니다. 무좀, 감기, 독감 등. 자, 예방은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을 가리고 손을 자주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퀴즈.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 가게 되면 공용으로 쓰는 비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비누는 여러 사람이 계속 손이 닿은 거지. 봐봐. 물로 한번 헹구고 비누에 이렇게 묻히고 다시 물로 씻는단 말이지. 그럼 내가 비누에 묻는 손은 아직 안 씻은 손이잖아, 대부분. 그러면 뭐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공용으로 쓰는 비누로 손을 닦는 것과 그냥 이 비누를 쓰지 않고 닦는 것 중에 누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내가 공용으로 쓰는 비누를 쓰는 게 깨끗한지. 거기에 막 갈라져 있고 막 군데군데 뭐가 이제 묻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비누들도 많잖아요. 그걸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물로 닦는 게 나은지 한번 고민해보고 누가 찾아와서 발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감염 경로.
병원체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이 됩니다. 콜레라, 세균성 식중독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기나 파리 등 매개동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말라리아, 그 다음에 수면병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음식을 가열해서 섭취하면 됩니다. 회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육회도 좋아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날 것을 잘 안 먹습니다. 다 익힌 건 좋아해요. 날 것을 좋아합니까? 날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름에 날 거 잘못 먹으면 뭐 걸려요? 식중독,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걸리잖아요. 익혀 먹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청결한 데서 만드는 날 것을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한 음식이나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매개동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끓여 먹고, 곤충들, 매개 곤충들을 죽이고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핀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배고픈 상태로 집에 갔어. 근데 하필 뭐 집에 먹을 게 없단 말이지. 근데 식빵을 봤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구석에 곰팡이가 살짝 있어요. 그러면 곰팡이 있는 부분만 떼서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되지? 아파요. 왜 아프냐면 곰팡이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곰팡이가 이 빵을 다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나 여기 다 점령했다고 깃발 꽂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보인다. 그러면 그 음식물은 전부 다 곰팡이로 오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인체 방어 작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병의 종류,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자, 인체 방어 작용인데 항원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항원이 뭐예요? 항원? 대항하는 원인 물체입니다. 누가? 우리 몸이. 즉 외부 물질이 전부 다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안 좋은 애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몸에 위협을 빠뜨리는 특정 애들한테만 우리의 면역계가 활성화돼서 얘네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세균이 될 수도 있고 세균이 만든 독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등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모든 외부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그 원인 물체들을 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나 독소 등 이물질인데 체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선천성 면역은 뭐예요? 누구한테 너 되게 선천적으로 잘 된다 이게 뭐야? 굉장히 잘? 그치, 원래 갖고 있는 잘 타고났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을 선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외부 방어는 피부와 점막, 내부 방어는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세균 같은 것을 백혈구가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후천성 면역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단어들 한 번씩 들어보고 이 수업 들으면서 과연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어 작용입니다. 이 선천성 면역은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내재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특이적 방어 작용은 무엇이냐면 항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항원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항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과거에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가지고 선천성 내재 면역이라고도 해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원을 인지하는 구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만 좀 약합니다.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외부 방어는 항원 자체가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점막, 라이소잘, 위산 등이 있고 이거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다음 내부 방어는 항원이 침입한 후 일어나는 방어로 세균을 잡아먹는 항원을 잡아먹는 식세포 작용,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 있고 곧 배우게 될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얘네들은 항원을 인식을 하고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원의 특이적이다 해가지고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합니다.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일어나고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항원에 노출되면서 계속 발달하므로 후천성 면역, 적응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 세포성 면역이랑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세포성 면역은 우리 몸에서 감염된 세포가 있어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 몸은 좀 반대입니다. 너 감염됐어? 그럼 잘 죽어 하고 죽여버려요. 약간 대를 위한 소를 희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다음 체액성 면역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원거리 미사일 같은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항원과 결합하게 해서 제거해 주는 반응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왜 체액성이냐면 이 항체, 즉 미사일에 해당하는 항체가 우리 몸의 액체 성분이 혈액 같은 걸 타고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특징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선천성 면역이 있어야지만 후천성 면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 후천성 면역을 맺게 한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 없이는 후천성 면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원을 인식하는데 선천성 면역 중에 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백혈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백혈구가 뭐예요? 백혈구는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면역에 관여하는 모든 세포들을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종류는 호중구, 호산성구, 호염기성구, 단핵구, 대식세포, 다른 말로 큰 포식세포, 그 다음에 림프구 중에 이제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 등이 있는데 얘네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는 요 림프구의 B림프구와 T림프구예요. 대신에 한 번씩 나머지 것들은 이름이랑 기능 정도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둔 거예요. 자, 호중구, 호중성구라고 부르는데 가장 많고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이 강합니다. 그 다음 호산성구, 기생생물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면역을 일으키게 되고, 호염기성구는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만세포와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비만세포가 비만을 일으키는 세포가 아니라 그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큰 이런 상태를 비만세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단핵구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 상태인 애인데 얘가 활성화가 되면 분화가 돼서 대식세포라는,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큰 포식세포라는 것이 됩니다. 얘는 모든 조직에 존재하고 식세포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림프구는 무엇이냐면 우리 혹시 림프 들어봤어요? 림프가 뭐죠? 설명하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들어는 봤고, 언제 들어봤냐면 우리 소화순환 홍보 배설할 때 소화할 때 작은 창자 융털에 모세혈관과 암주관이 있었는데 그 암주관이 림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애들을 림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림프구, 요거 비세포 대신에 림프구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나 교육과정 상에서는 B림프구, T림프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가게 되면 그냥 B셀, T셀이라고 전공책에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가 있는데 B림프구는 이런 거예요. 혹시 골수 들어봤어요? 골수? 골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뼈 안에 있는 물입니다. 작은 뼈 말고 큰 뼈 안에 있는데 여기 안에는 조혈모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조혈모 세포 들어봤어요?
조혈이 뭐야?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란 얘기예요. 즉, 이 세포는 무엇이냐면 혈액에 있는 적혈구, 그다음 백혈구의 수많은 종류들, 이런 것들, 혈구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줄기 세포의 한 종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 분화가 되는 림프구가 있는데, 걔네들을 본, 뼈, 비읍을 따가지고 비를 따가지고 비림프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혈액을 따라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가슴샘이라는 요 사이머스라는 기관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성숙 분화가 되는 림프구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T를 따가지고 T 림프구라고 불러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비만세포, 그 다음에 큰 포식세포, 그 다음 B림프구, 그 다음에 T림프구 정도만 잘 기억해줘도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와 점막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사람 몸을 두루마리 휴지에 비유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소화기관 내부가 될 텐데, 우리가 말하는 몸은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몸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몸 바깥쪽. 그렇죠? 여기도 몸 바깥쪽이겠죠. 그럼 바깥쪽과 안쪽은 경계를 지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 겉으로 드러나 있을 때는 피부인 거고, 속에 있는데 피부는 아닌데 경계층을 형성하는 애들을 상피라고 했었어요. 알겠죠? 좋아요. 이거 기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와 점막인데, 피부는 무엇이냐면 항원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또한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땀 눈물, 피 빼고 눈물, 땀, 그 다음에 피땀 눈물 뭔지 알아요? 피땀 눈물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잠 좀 깨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쵸? 선생님은 이걸로 시험 안 봐요. 그쵸?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 봅니다. 알겠죠? 인상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 요정? 최땡땡님? 피땀 눈물 노래 부를 때부터 계속 인상 쓰고 있네. 자, 볼게요. 자, 아무튼 눈물, 땀, 침 등에는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세균의 침입을 막는데,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근데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세포벽을 가진 애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에? 근데 세균에도 세포벽이 있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통합과학 시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이 엽록체랑 세포벽이었어요. 알겠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이 세포벽이랑 엽록체였습니다. 사실 세포벽은 다른 생물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벽이라고 하냐면 주성분이 탄수화물인 것을 벽이라고 하고, 무엇을 막이라고 하냐면 주성분이 지질, 이 성분인 것들을 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아무튼 세균은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되게 작고 소중해요. 소중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얘는 본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한 번 더 껍질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얘의 형태를 좀 유지해주기도 하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라이소자임은 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이 들어왔을 때 쉽게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세균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름 되면 코에서 피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맞죠? 피지가 왜 나올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피지샘에 있는 지방은 산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나 화상 등으로 피부가 손상이 되면 그래서 병원체가 쉽게 침입할 수 있어요. 자,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사라져요. 그러면 병원체 침입 말고도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특히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죠? 피부가 해준 역할이 뭘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물 밖으로 증발되는 것을 막아줘요. 근데 화상 입어서 피부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너무 증발이 심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이 피부를 덮어줘야겠지. 뭘로 덮어줘요, 요즘에는? 요즘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 이런 시도들이 조금씩 있는데, 피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외부와 내부와 경계가 사라지니까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증발도 계속 많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 실험실에서 키운 깨끗한 물고기의 피부를 벗겨서 그 위에 덮어둡니다. 그러면 사람 피부에 물고기 비늘이 이렇게 있는 걸 모습이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이 물고기 피부 덕분에 증발도 막아주고 감염도 막아주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점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액을 분비하는 상피세포층이에요. 상피가 뭔지 좀 감이 왔어요? 외부랑 내부를 경계지어주는 상피세포층. 자, 눈, 코 속, 소화관, 호흡기 등과 같이 피부가 없는 부위는 끈끈한 점액을 분비하는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점액에는 또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세균을 분해해주고 미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관지, 숨관, 숨관가지의 내벽과 섬모, 내벽의 섬모와 점액은 호흡 과정에서 들어온 항원을 제거하고 위의 내부는 점막으로 덮여 있고 위산은 음식물 속의 항원을 제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눈과 그 다음에 입이에요. 자, 눈물과 침 속에는 라이소자민이 들어있어서 병원체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 물리적 장벽을 이루고 있어서 병원체 침입을 막고 땀은 라이소자민이 들어있어서 병원체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과 숨관과 숨관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숨관이 이렇게 생겼고 공기가 이렇게 통할 때 이 한쪽 벽을 본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 외부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럼 외부에 있는 공기에는 수많은 병원체들 그리고 먼지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폐 속으로 깊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끈적한 점액질을 쭉 냅니다. 그러면 이물질들이 딱딱딱딱 붙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점액질, 이물질이 묻어있는 점액질이 제거가 안 되면 이 이물질, 점액도 영양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곰팡이가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속 제거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이런 현상이 잘 느낄 수 있는데, 감기 걸렸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특히 바이러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요. 그럼 어떻게 돼? 말하다가 으악 해가지고 가래를 탁 뱉겠지. 가래가 이제 점액질이었어요. 자, 그러면 평상시엔 우리 가래 뱉어요, 안 뱉어요? 안 뱉죠. 그렇지만 이 점액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제거가 될까요? 자, 여기 섬모가 뭘 해줘요? 물론 큰 먼지들도 걸러주지만 여기 섬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 점액질을 밖으로 빼줍니다. 여러분들 밖으로 빼내요? 언제 하냐면 우리가 잘 때 기관, 이 순간가지에 있던 애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윗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윗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위산인 뭐가 나와요? HCl, 염산이 나옵니다. 자, 그 염산에 손가락 담그면 손가락이 다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HCl이 쭉 나왔을 때 본인 HCl, 내가 낸 HCl의 위벽이 손상이 받지 않도록 점액으로 쭉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뮤신이라고도 해요. 자, 이 점막 때문에 HCl에 의해서 위벽이 손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무튼 위가 또 뭐예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러면 음식물 속에는 많은 병원체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위에 들어와가지고 HCl 강산으로 전부 다 분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벽 점막으로 덮여 있고 강한 산성인 위산을 분비하여 병원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수행평가 혈액형 판정 관련돼서 할 거고, 우리 면역계에 관련된 단원 맨 끝에 가면 혈액형 판정이 있고, 요거 끝나면 바로 볼 거라서 아마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안으로 볼 예정이고, 관련된 거는 다음 주 중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고생했어요.